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농가들에게 농약대와 대파대 등 농업 재해 대책비를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희 뉴스 24는 강원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농가들에게 농업재해 대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산불 피해 농가들에게 농업재해 대책비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네, 정부는 또 벼 육묘와 피해 농기계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피해 농가의 축산시설과 농자재 복구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농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지원합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농가에게 농업 재해 대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뉴스2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산불을 자연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 가축 재해보험 등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산불 피해 농가도 농작물의 대파대와 농약대,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입식 비용 등을 농업 재해 대책비를 통해 지원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산불을 자연재난에 준하는 피해로 보고 복구 지원을 하는 만큼 올해 농업재해대책비 예산 가운데 상당 금액이 피해 농가 복구 지원에 쓰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볼지 사회재난으로 볼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볼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산불 피해가 컸던 농기계의 경우 신규 구입 자금을 국비로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에 저희들이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통해 전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그 자연재난 복구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특히 이번에 그 농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은 시설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원 기준이. 그래서 그 시설 기준 등을 감안해서 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는 피해 지역 12개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 개를 우선 구비, 필요한 농가에 무상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과 지역농협 긴급수리반 등 60여 명을 투입해 피해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 농가에 보급종 벽실을 공급하고 강원 지역에서 선호하는 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피해 농가의 축산시설과 기자재 복구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 경영자금 상환을 2년까지 연기하고 2.5%에 달하는 이자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 농민에게는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과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축산과 관련하여 피해가축 축사 안전관리와 피해가축 진료를 지원하고 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는 한편 경영회생자금 등 피해 농업인 대상 긴급 자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피해 농가들은 수련원에 거주하기보다는 논밭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임시주택을 설치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방과 거실, 화장실 등이 포함된 24제곱미터, 약 7평 크기의 조립주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산불로 무너진 집을 다시 짓기를 원하는 이재민에게는 최대 6천만 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농민을 포함한 이재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1인당 월 10kg씩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불량 무적 필름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적 필름에 물방울이 맺혀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서인데요. 농업용 무적 필름의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시 상동면 시설 풋고추 농사를 짓는 김종식 씨는 지난해 10월 시설하우스 6동에 무적 필름을 씌운 후 물방울 맺힌 피해가 발생해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창 출하해야 할 1, 2월에 수확할 고추가 크게 줄어든 데다 썩은 고추대를 잘라내는 게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만약에 물 떨어지고 석음 현상이 오게 되면 아주 어릴 때는 한 가지만 해도 상당히 폐역합니다. 상품 질은 아예 없습니다. 상품 질이 안전 안 좋으니까 내버려야 될 판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 천장에 물방울이 고여 있습니다. 이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매년 무적 기능이 있는 비닐을 시설하우스에 설치해 왔는데 올해는 1월부터 물방울 맺힘 현상이 눈에 띄게 심해져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50%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2달도 안 돼서 그래 이런 물 맺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면서 한참 크는 모종에 물방울 떨어지고 하니까 석음 현상이 나가지고 평소보다 수확도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에 대해 무적 필름을 판매한 업체는 김 씨 농장에 방문해 일부 비닐을 교체해 주겠다고만 할 뿐 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맑은 데 흘러나와서 맺힌 물방울들을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가면 다 빠지고 없어져요. 이처럼 무적 필름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명확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무적 필름은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고 비닐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가공한 기능성 비닐을 말하는데 특히 무적 기능 지속 기간이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무적 기능 지속 기간이 불명확해 피해 농가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또 농약이나 비료는 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지만 농업용 무적 필름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적 필름을 관리할 소관부서나 법령이 별도로 없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 무적 효과에 대한 연구나 실험 자료가 없다 보니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와 제조업체 간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농자재 업체들은 무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들이대며 농민들의 보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재배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적 필름 효용 기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국경 검역을 대폭 강화했지만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생 멧돼지를 통해 북한에서 국내로 ASF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인데요. 남북한이 ASF 공동 방역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를 막으려면 남북 공동 방역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SF는 치사율이 100%라 발병 시 발생국의 양돈업을 붕괴시킵니다. 게다가 치료제와 백신도 없어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정부가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불법 휴대 축산물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축산업계는 정부가 반쪽짜리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야생 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ASF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정부가 남북 공동 방역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입니다. 우려가 크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걸 차단한다거나 방역을 한다거나 그건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른 것 같고요.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양돈 농가는 속이 탑니다. ASF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북한으로 ASF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확률이 높아져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 사업으로 가축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독약 등을 공급하여 국경 지역에 소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한돈협회도 민간 차원에서 소독약을 2~3천만 원 넘게 공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급해진 축산업계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북한 방역을 돕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우리나라에서 ASF가 발병하는 것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해서입니다. 농가들은 북쪽에 이제 소독약 지원이라든지 방역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지금 농림부를 비롯한 통일부에서 지금 북쪽으로 물품 제공을 아직 허용해주지 않아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축질병 공동방역을 위한 협력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고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서둘러 남북 공동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북한과 공동 방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협력에 앞서서 북한의 돼지 사육 환경이나 방역 체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북한 축산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탈북하신 굿파머스의 조충희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북한에서 축산공무원으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신 건가요? 네, 저는 2011년 남한에 오기 전까지 평안남도에서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축산관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축산업은 주로 이제 국영축산하고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축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공동축산의 수의방역 정책을 담당하고 이제 수의 기술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의 축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은 또 ASF가 발생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북한은 중국, 러시아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인적, 물적 교류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들은 출입이 이제 빈번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현재 북한은 수의 방역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경제난으로 방역 시설이 갖춰진 국영 축산 기업소에서의 축산물 생산이 줄어들고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개인 부업 축산이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부업 축산은 방역 통제가 가능한 국영 가축 사육과 달리 통제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SF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환경입니다. 네, 아무리 개인부업 축산이라고 해도 방역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개인부업 축산 때문에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ASF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이제 잔반 급여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개인부업 축산은 일반적으로 거의가 다 이제 잔반 급여를 합니다. 또한 이제 북한은 방역 시스템상 가축 질병이 발생해도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 이제 공개를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부업의 형태로 전 국민이 축산을 하는 나라에서 주민들에게 가축 질병의 발생 현황을 알려주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방역에 참여할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축산 환경 자체가 ASF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ASF 비상사태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최근 북한의 노동신문에 이제 ASF 관련 기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러시아 이쪽에서 이제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니 북한도 방역에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 문제를 다루는 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ASF를 기사화했다는 것만 봐도 북한이 이제 ASF를 매우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북한 생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미 북한 지역에 ASF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원님의 주장대로 북한 내에서 ASF가 발생했다면 우리나라도 예상보다 더 위험한 상태인 거네요. 네, 그 북한과 강도 아니고 육지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만큼 ASF가 우리나라로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 경험상 이제 구제역 뭐 이런 그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 질병은 항상 남북한이 같은 시기에 이제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남북한 이제 공동 검역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경 검역을 위한 설비와 시약 뭐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고 북한 축산 기지에 대한 예찰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군사 분계선 일대의 축산 기지에 대한 예방 차원의 이제 소독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ASF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미리 남북한 간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충희 연구원님이었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에서 영국 측이 우리 정부에 저율 관세 할당, 즉 TRQ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이 요구하는 TRQ에는 우리 농축산물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영국의 TRQ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영국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즉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TRQ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RQ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어떤 상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예외적으로 무관세 또는 아주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2011년 FTA를 발효하면서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TRQ 설정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협상 변수가 생겨난 겁니다. 영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TRQ는 분유, 연유, 버터, 치즈류, 천연꿀, 오렌지 등입니다. 유럽연합과 FTA 체결 이후 이들 품목을 포함한 영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한 EU FTA 이행 상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과 관련된 영국산 상품 수입 증가액은 3억 9,210만 달러, 그중 농축수산식품은 2억 2,950만 달러로 59%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낙농 등 축산업계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한영 FTA 공청회에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TRQ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고 해도 한국과 관련된 TRQ 배분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협의할 문제라는 겁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의 TRQ 요구를 수용하면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가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추가 TRQ 물량을 주는 것은 엄연히 영국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농민들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국익에도 결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서삼석 의원은 또 지금까지 영국과의 무역에서 수출보다 수입 금액이 더 컸던 만큼 무리하게 농업 분야를 희생하면서 영국의 TRQ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는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험한 농사일로 병을 앓기 쉬운 농촌 고령농들의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외래정액제를 통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가 15,000원이 넘지 않을 경우 1,500원의 정액금만 내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 건강보험 제정 중 노인 외래정액제를 비롯해 노인과 관련된 지출액의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과 관련된 지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지원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노인 진료비 감면 혜택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높일 경우 험한 농사일로 질환을 자주 앓는 농촌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 의료비 지원을 적당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농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의 시행으로 농민들에게 안전한 농약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먹거리 안전관리사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 농부 등 도내 농민들로 구성된 경기도 먹거리 안전관리사 100명은 도내의 고령농이나 영세농가 6,000호를 직접 찾아가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지도하고 출하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의뢰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북도가 올해 미생물 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미생물 종가 프로젝트 시즌2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생물 산업의 국내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492억 원을 투입해 미생물 신산업 발굴과 핵심 기술 개발 등 9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은 농촌진흥청 이전 이후 미생물 자원 최대 보유 지역으로서 국가적 거점을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민들의 편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모바일용 주간 농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용 주간 농업 정보는 모바일 웹 매거진 운영 전문 사이트를 통해 매주 기상 정보와 농사관리법,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주도민 누구나 신청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온 것으로 올해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또한 신청자들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간소화돼 신청 즉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보행기 지원 주기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대표 먹거리죠. 바로 배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배추하면 단순히 김치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계절 내내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마트에는 다양한 채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할 건강 먹거리는 바로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4대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마늘, 또 고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무, 고추, 마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배추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대표 식재료로 사랑받아온 배추는 중국 화북에서 우리나라에 전파돼 고려시대 때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배추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재배 시기에 따라 봄배추, 여름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로 구분되는데 봄배추 봄동은 잎이 게장형으로 펼쳐진 것이 특징인데요. 봄동은 고소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겉절이와 나물 무침의 안성맞춤이고요. 또 국거리로 많이 사용하는 얼갈이 배추와 샐러드에 쓰이는 양배추 등이 대표적인 배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도 다양한 만큼 배추는 각종 요리의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소비자분들은 어떤 배추 요리를 즐겨 드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생배추 맨날 된장, 고추장 찍어 먹었던 것 같은데요. 요새는 배추전이 되게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갈이 배추를 삶아가지고 참치, 통조림을 넣고 된장같이 넣고 지져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잎, 줄기, 뿌리 모두 버릴 게 없는 배추. 무치고 끓이고 볶고 정말 다양한 요리로 변신하는데요. 더 특별한 배추 요리를 원하신다면 배추 만두를 추천합니다. 먼저 끓는 물에 배추를 데쳐낸 후 물기를 빼내고요. 돼지고기와 영양부추, 두부 등 속재료를 준비합니다. 다음 재료에 소금과 후추 등으로 간을 한 뒤 준비한 배추에 반죽을 올려 돌돌 말아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찜기에 쪄내기만 하면 배추만두 완성!
네, 배추는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96%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액이 맑아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싱싱한 배추를 고르시려면은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겉이 이렇게 싱싱한 파란 색이 띈 게 좋고요. 그리고 딱 들어봤을 때 좀 묵직하고 손을 눌러봤을 때 약간 좀 단단한 배추. 단단한 배추가 싱싱하고 맛도 좋습니다. 좋은 배추를 골랐다면 보관법도 중요하겠죠. 먼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배추의 겉잎은 제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고요. 반드시 뿌리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세워서 보관하는 게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배추 뿌리에 검은 태가 있다면 줄기가 썩은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손질한 배추는 금세 무르거나 시들어서 겉에서부터 한 입씩 필요한 만큼씩만 잘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